저는 이 모두에 발언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 원장인데요. 오늘 제 설명의 국어가 어머니들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좀 유익한 정보들을 좀 많이 얻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국어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국어들이 어떻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부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저는 청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청라 쪽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많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 진학률은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교생이 한 3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학년에 보통 한 해에 가는 의대 진학생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이과 중심의 대학교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사사고인데 들어갔을 때 적응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적응을 좀 잘 못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국어 쪽으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국어 이제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교재 검토위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재를 시중에서 비상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4, 5학년 교재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검토해서 이제 출간하는 한번 사보시면 거기에 최종 검토위원으로 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문법적인 개념들이 나오는지는 다 이제 꿰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교육 인터넷 강사, 지금 인강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엠베스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엠베스트, 이제 수학식, 그래서 중등 과정 인터넷 강사를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어 코칭, 전문 컨설팅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스쿨에서 고등 강의, 나인스쿨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차 정도 됐고요. 누적 학생들 한 12,000명 정도, 그리고 실시간 수강생 한 580명 정도, 한 타임에 들어온 학생 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목동에서는 재수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5년간 운영을 했고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점, 목동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일하게 진행되고 강남점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입대하는데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공무원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무대와랑 국어 원장이기도 하고 교육기업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교육기업이랑 온라인 강의업체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온라인 강의업체는 법인 교육기업을 만드는 건 메가스터디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다가 3번 정도 시험 봤는데 떨어져요. 3번 정도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기업을 만들자 해서 이제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IT 관련된 플랫폼들도 많이 지금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넓히는데 되게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 국어 설명의 목차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는 크게 주제는 3가지로 잡아놨습니다. 중등 내신하고 이제 고등 내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의 차이점. 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내신 국어하고 이제 수능 국어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시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떤 힘들이 필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제 누적되는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 누적되는 것들이 총 한 4가지 정도가 되고요. 각각의 힘별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중등 내신하고 고등 내신의 시험 범위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등 지금 시험 중이죠. 시험 중인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소단원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한 5개 정도 5개 작품 또는 5개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7개까지 나오긴 하지만 적게 나오는 학교는 4개까지 나옵니다. 3개, 4개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올라가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벼락치기가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단원은 평균 6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프린트물이 나눠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작품을 좀 많은 작품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보통 들어있는 작품 수가 5개에서 최소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공부해야 될 단원이 한 16개 단원 정도 되죠, 최대. 근데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안 나오는 고등학교도 있지만 일부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이
두세 지문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비문학지문이나 문학지문 같은 경우에 변형 문제로 출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고요. 또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외부 지문을 또 출제합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 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외부 지문을 추가적으로 또 추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의 시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 고1 과정, 특히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특히 소단원이나 또는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져가야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국어 시험 딱 보면 체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어 상담 논의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은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 첫 번째. 근데 범위가 다르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는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등은 보통은 한 개의 소단원의 단독 지문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단독 지문으로.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작품 수가 많아지고 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합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에도 복합 보기로 출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등의 이번에 시험 범위 보는 학교 시험지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판이 정확하다라는 시가 한 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독 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보면 시조가 한 편 있어요. 까마귀 눈이 맞아 희는 듯 궁금해요. 이 시조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시조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이처럼 단독으로 공부만 잘 해놓으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등을 올라가게 되면요. 범위도 많아지는데 당연히 범위가 많아지고 작품 수가 많아지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시조들이 출제됩니다. 시조 범위거든요. 시조 범위인데 중등에서는 하나의 시조가 나왔다고 한다면 고등 과정에 올라가면 간에 나와 있는 원천적의 시조, 황진이의 시조, 작자 이상의 사설 시조, 그 다음에 제막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작품을 엮어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중등과는 시험의 난이도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 나오면은 또 있죠. 김수영의 하나의 문제인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가 김수영의 눈이라는 현대시, 그 다음 이육사의 강의 현대시, 아래쪽 또 고은의 눈길, 그리고 뭐 김춘수의 시, 안도현의 시처럼 다양한 작품들과 위에 있는 또 4개의 작품을 또 연계해서 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8개의 작품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작품만 알아가지고 지문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예비과열 과정이 넘어가기 전에 많은 작품과 그 작품 속에서 연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한 아이하고 안 한 아이하고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시험 범위도 늘어나지만 난이도의 자체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별 차이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학교별 차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매뉴얼처럼 만들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지금 1학기하고 2학기로 나눠놨는데 1학기에서 시험이 가장 까다롭게 출제됐던 학교가 초흥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청담고등학교, 그 다음에 백석고등학교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초흥고등학교가 까다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준 곳에서 출제를 했고요. 교과서가 총 8단원인데 선생님은 뒤에 있는 7단원부터 시작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네, 저희는 미리 1단원부터 답단원을 다 준비를 했지만 선생님은 7단원을 시험에 냈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지문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담고는 다양한 곳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 지문들을 많이 활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청담고 자체의 시험 문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범위는 굉장히 넓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모의고사에 출제한다는 건 모의고사의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2학기 때는 또 시험이 성향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인충고가 중간쯤에 난이도를 보였었는데 2학기 때 올라와서 국어가 서인충고가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인충고에서 이제 저희 학원 서인충고 학생이 3명 있는데 반에서 1, 2등, 전교권 애들이 2명 있거든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1, 2등. 근데 걔네가 원래 한 명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60점대였습니다. 60점대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학생도 되게 열심히 예비고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에 서인충고 시험은 어려운 이유는 또 단 하나예요. 선생님의 학교 성향.
시험 범위를 이제 정해주긴 했지만 외부 지문에서 6개의 작품을 출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험 범위 6개의 작품 플러스 나머지 6개의 작품은 안 배운 걸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않은 학생이면 다 틀렸어요. 모르는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기본기가 좀 탄탄한 아이들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백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시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프린트물에서 백석고는 12개의 작품을 추가시켰습니다. 프린트물로 12개의 작품이 추가되다 보니까 기존의 시험 범위에서 또 12개가 추가되니까 전체 공부해야 되는 건 20단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결과고, 당연히 작품이 많아지게 되면 복합 지문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대형고, 해형고는 좀 편리했고요. 초중고, 청사고가 1학기 때는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2학기 때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초중고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출제했습니다. 청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초중고가 난이도가 2학기 때는 굉장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내신을 좀 비교해보면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편차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1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기본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작품들이 미리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또 몰라요. 내년에는 어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될지, 1학년 선생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로 출제될지 또 모릅니다. 네. 왜냐면 작년에 시험이 나왔던 걸 바탕으로 시험 대비를 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 이제 올해 걸 바탕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또 선생님이 또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출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은 상당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미리 대비가 가능하지 않은 범위도 있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시험 범위도 많아진다.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 고1 과정, 100일 동안에 뭘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에. 그 다음은요, 내신 국어하고 이제 수능 국어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출제된 영역별 퍼센테이지를 보면 바로 어머니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기회가 고1 때 4번, 그리고 고2 때 4번, 고3 때 이제 2번, 1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학법 단위 어마어마한 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고2 2학기냐, 고3 1학기 올라가면 이제 심화국어, 고전읽기, 실용국어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심화국어를 선택하죠. 고전읽기는 조금 까다롭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과목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데 고1 때 배웠던 거를 좀 더 심화있게 배우거나 작품을 좀 더 늘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1의 기본기가 그대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3까지 내려온다고 봤을 때에는 중3에 나와 있는 전체 영역 있죠. 문학이나 문법이나 또는 독서, 그냥 일반적인 글 같은 경우가 고2 올라가면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도 이미 쓰여져 있었어요. 다 쓰여져 있는데 몰랐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중등과 중학교 3학년도 지금 저희가 중3 과정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중3 과정에서 이제 고등까지 해서 재수생까지 이걸 전체 과정을 한 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범위 대비하는 것 중에서 수능에 뭐가 출제되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문제 풀이는 이 문제는 수능의 문법 문제 그대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은 수능은 지금 풀 수 있어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풀이하기 시킵니다. 다 풀어요. 다 풉니다. 그처럼 이 국어라는 과목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과목은 아니고요. 영역별로 해서 큰 영역, 문학이나 문법이나 기본 독서 영역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3 과정, 그 다음에 고1 과정이 어차피 그 과정에서 열심히만 해놓으면 고2 과정, 고3 과정 올라갔을 때 그대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단위는 그냥 뭐 예식을 해놨는데요. 이수 단위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 단위에 따라서 곱해서 이제 나눠서 전체 이제 내신 등급을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보다는 국영수 과목들이 어쨌든 이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중점 영역의 퍼센테이지 차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내신하고 수능 국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눈에 보기가 되게 편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문학이 40% 나오고요. 문법이 40%고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일반 지문, 독서 지문이라고 하죠. 한 2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문법 문학에 치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걸 보면 내신에서의 문학 시험 공부가 수능에서의 문학 시험 공부가 똑같습니다. 내신 때 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은 수능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능 문학이랑 내신 문학이랑 다르다고 보면 돼요.
다르다는 거 만들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축소되죠. 반대로 축소되긴 합니다. 문법은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법 작문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언어학 매체가 이제 문법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언어학 매체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저 합법 작문 해야 돼요? 아니면 언어학 매체 문법을 선택해야 돼요? 라는 고민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독해력이 조금 뛰어난 학생이나 독해력이 좀 읽기가 좀 뛰어난 학생은 합법 작문을 보통 선택해요. 왜냐면 합법과 작문이라는 게 합법은 말하기 지문이고요. 작문은 쓰기 지문입니다. 쓰기 지문을 글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독해력이 좀 뛰어나다. 그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테스트를 보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암기력이 좀 뛰어나다. 그런 문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고3들 보통 컨설팅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문법 과목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과 합법 작문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문법 과목을 선택했을 때 11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완벽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가 잘 돼 있고 익숙한 학생은요 11문제를 11분 안에 풀어냅니다.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킵이 되겠죠? 그럼 그걸 비문학이나 문학에다 쏟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문법을 다져놓는 게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문법 다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중3 문법과 고1 문법 똑같습니다. 개념은 조금 더 나올 뿐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고1 때 고2 문법 똑같습니다. 고2, 고3 문법 똑같습니다.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합법 작문 있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비문학 일반 지문 20%에 40%, 2배만 올라가는데 2배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내신에서 나오는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한 지문으로만 출제됩니다. 어려운 지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비문학의 전체 영역이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법, 경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예술 지문에서 하나, 과학, 기술 지문에서 하나, 법 하나, 경제 하나, 또는 과학 하나, 기술 하나 이렇게 총 4지문을 해서 17문제가 편성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나올지는 정해져 있긴 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과정 중에서 뽑아서 냅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전공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전공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인문 전공 분야, 사회, 예술, 전공 각 분야들 전부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지문을 편성해요. 한마디로 전 교과의 전 범위에서 비문학이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모의고사 시험들이 하나 지금 드렸잖아요. 넘기다 보면 이게 비문학 지문이 나와요. 비문학 지문 총 45문제고요. 80분 안에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80분 안에 이걸 풀어내야 되고요. 뒤에 가다 보면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출제돼요. 전문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비문학을 대비해야 되는 방법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수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시 이후에 나중에 정시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비문학을 이제 꾸준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비문학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풀어낼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인문이나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풀어낼 수 있지만 예술, 과학, 기술이나 법, 경제 지문 풀어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다행인 건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과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고요. 기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익혀놓으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네,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으려면 예비 고1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근데 크게는 4가지 정도를 대기 동안에 익혀놔야 됩니다. 4가지 정도를 익혔을 때 성적 향상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개념어, 문학, 문법, 비문학으로 있는데 먼저 개념어 수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개념어는 아닙니다. 이제 문학의 개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나뉩니다.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이 있습니다. 시의 개념어하고 소설의 개념어하고 고전의 개념어들이 다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념어가 예를 들면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설법이라든가 또는 뭐 형상화라든가 또는 서리법이라든가 또는 내용 전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념어거든요. 이런 개념어는요. 총 해서 21개, 24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문학 개념어는. 이 개념어에서 뭐만 바뀌는 거냐면 시만 바뀌고요. 소설만 바꿉니다. 개념어는 똑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역설법을 알고 있으면 이 역설법이 어차피 수능에도 그대로 나오고 내신도 그대로 나오고요. 중학교 시험 내신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거 개념어를 똑바로 익히지 않으니까 또 나오고 또 틀리고 또 나오고 또 틀리는 거예요. 이 21개, 24가지 개념어를 완벽하게 익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힘이 생겨요. 그럼 개념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골라내는 힘이 생깁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개념이 익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간이라는 개념, 어근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어미라는 개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요, 어떤 문법 시험이 나오고 계속 언급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럼 이 개념을 익혀놔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아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읽는데 보기에서 모르는 게 어휘가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게 다 개념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념어를 익혀놔야지만 문제를 풀이할 때 손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념어로 거의 이제 오답이 결정나거든요. 그래서 개념어 습득이 예비고일 100일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을 읽어내는 힘인데,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현대시도 있고 현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전 부분도 있긴 한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솔직히 그냥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압축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파악하는 연습들만 우선 하면 돼요. 시를 막 분석하는 연습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석은 다 어차피 암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시 자체가 친해지려면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자라고 하죠. 화자가 나오고 그 시의 상황을 파악해줘야 돼요. 이게 이별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해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는 감정만 파악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합치면 주제가 됩니다. 이 연습을 하면 시가 쉬워져요. 아, 화자가 누구고, 아,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고, 아, 그래서 감정을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가 어떤 시가 나와도 아, 이 시는 화자가 누구고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익히구나.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이걸 개념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학을 읽어내는 힘은 작품을 많이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고전은 정해져 있어요. 작품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전은 부지런히 하면 계속 반복해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전은 고2 2학기 과정에서 내신의 시험범위입니다. 내신에서 거의 대부분 고전이 시험범위에 되기 때문에 역시 예비 고1 과정에서 고전도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은 정리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문법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바로 봅니다.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갔던 게 또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정리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꺼내쓰기가 좀 힘든 거예요.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사람으로 정리를 딱 해놓잖아요. 꺼내쓰기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해요. 그래서 초중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험 본 학생도 의문 변형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1학기 때도 시험에 나면 2학기 또 나왔거든요.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72점 정도 받았어요. 근데 반복 숫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94점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숫자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고2 학생들도 다 알아요. 아, 처음에 나 이거 되게 못했지. 50점 미만이었어요. 다.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네들도 신기해요. 그냥 나오면 그냥 풀어냅니다. 이 반복하는 힘, 정리하는 힘만 있으면 문법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고요. 문법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전체 고등학교 문법 비포 용지 한 장으로 정리 끝나요. 네, 문법 특강 때도 한번 정리했었거든요. 비포 용지 한 장이면 거기에 전체 시험범위 내신에서 나오는 거 파란색으로 별표칠 수 있고요. 손해에서 나오는 거 빨간색으로 별표칠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정리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끝나요.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정리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학 있고 비문학을 지금 빼놓긴 했는데요. 비문학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비문학은 단기간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재수하는, 그것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의 거의 50%가 비문학 때문에 재수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끌어올릴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다 끌어올립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리는데 비문학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배경치하고 그리고 좌우하는 게 독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 전체를 읽어내는 힘이 독해력인데 그 읽어낸 다음에 구조화를 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조화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특강할 때 또 이게 설명할 때 오셔서 들으시면 구조화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요. 질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됩니다. 저도 읽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아요. 어머니들도 지도 찾을 때 우리 뭐 맛집을 찾아간다 했을 때 어디 뭐 큰 길 사거리에 가서 그 사거리에서 뭐 어떤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에서 왼쪽 골목으로 돌아가면 그게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문학도 굉장히 긴 지문이 문단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 문단에서 중요한 핵심어들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역적 관계를 좀 찾아주게 되면 문제 풀게 되면 그 핵심어에 가서 역적 관계에 가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조화 작업이에요. 한마디로 지도에다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지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핵심어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 안 되면 중요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독해력을 기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독해력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절대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해력 수업은 거의 제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 능력은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해주고 문제풀이 싹 시키잖아요. 굉장히 잘 풀어요. 그건 제가 해준 거예요. 제가 설명해준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은요.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조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만 깨달아야 되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지 않고는 절대 비문학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고1과정, 예비 고1과정에 올려놨을 때 이 독해력 물어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비문학 수업 안 해주나, 비문학 수업 안 해주나 했는데 비문학 수업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이유는 배경 지식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주제에 배경 지식이 나오는구나.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필요한 거지 정작 아이의 독해력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고요.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제 한 5회독 정도 10년치의 비문학을 5회독 정도 돌립니다. 굉장히 많이 돌려요. 굉장히 많이 돌리는데도 수능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1교시잖아요. 그럼 긴장된 압박감이 딱 오잖아요. 의대를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딱 들어가면 비문학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 습관 그대로 또 나와요. 그대로 나와서 옛날처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치고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망치면 이제 줄줄이 또 망치게 되면서 또 재수, 삼수, 사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풀이를 이제 좀 시키긴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좀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죠.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비 고일 때 겨울방학 때 특강 과정으로 편성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비문학에서 어떤 게 나오고 배경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긴 할 거고요. 특히 모의고사 이제 특강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거든요. 지금도 어머니들도 받고 계시긴 하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1번, 2번, 3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읽은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1번에서 의도하는 게 뭐고 2번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만 잘 파악하면 지문을 읽는 순서, 읽어내려가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미리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읽고 문제를 푸는 학생은 문제를 풀다가 다시 한번 읽게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한 1.5배 정도 들어요. 더 들어요. 근데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잖아요. 읽어내려가면서 문제가 1번 문제가 풀려 있고요. 2번 문제까지 풀려 있고요. 마지막에 다 읽고 3번 문제가 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가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익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익힐 수 있거든요. 그것만 익혀도 보통 한 10점 정도 에서 15점 정도 올라가요.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겨울방학 때 특강 때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1 배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마지막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의. 네,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100일 과정에서 그거를 만회를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다른 과목도 범위가 늘어나죠.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아지죠. 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 100일에서 턴을 마련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60점대 애들이에요. 근데 100일 과정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물론 의욕도 있어야 되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학생은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고자 하는 학생은 올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잘 해오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학생은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계속 지금 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100일 과정을 잘 거치면 60점대가 지금 반에서 1등이에요. 1등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공부하기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물론 국어만 1등입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 50점대에도 지금 태영고등학교에서는 반 3등. 그 다음에 백석고에 다녔던 백석고에도 원래도 걔도 60점대, 50점대였는데 지금 반에서 3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본인들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중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따라와주고 하면 중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오르는 애들 굉장히 많이 올라요. 청남 중학교의 한 명 남학생 같은 경우도 60점, 70점대였는데 지금 계속 100점, 100점, 95점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와주기만 한다면 왜냐면 전체 포인트를 시험이 뭐가 나올지가 늘 다 보여요.
다 모이고요. 애들이 문제 풀어보면요. 뭐가 부족한지 다 보입니다. 지금 한 명 하고 있는데 가져오면 그냥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전체가 엉망인 학생은 다시 공부해라고 하는데 다시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껴놓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그걸 안 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또 보완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간다는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1등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등이라고 깜짝 놀랐네요. 근데 안 해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합니다. 매주. 왜냐면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학생들에도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매주 저희 같은 경우는 치킨하고 베스트를 했어요. 아이스크림 이벤트 매주 나옵니다. 매주. 테스트 시험을 매주 보거든요. 매주 봐서 테스트 시험에서 100점, 95점 이상 나오면 제가 치킨을 선물을 줍니다.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다 줍니다. 베스트라는 좀 줍니다. 3명 나오고 4명 나오고 다 줍니다. 그런 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줍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95점 이상 나왔다고 지금 오늘 시험 문제 카톡 왔습니다. 치킨 달라고. 치킨 다 보내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국어는 여기서 진행되거든요. 진행되고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 실판 수업이 아니라 저런 모니터에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 장점은 중간중간에 이미지도 볼 수도 있고요. 영상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수업이 지루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루하고요. 재밌으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 역시 교육과정을 전체를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 모르고 있는 선생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국어학원 같은 경우에 중등 전문 선생님들 있잖아요. 고등을 모르면 중학교 때가 그 개념이 고등학교 수능 문제 나온다는 걸 몰라요. 그걸 중요하다고 해서 애들한테 머릿속에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개념은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네가 지금 푼 문제는 그대로 수능 문제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수능 문제 한번 보여줘요. 풀어봐? 하면 애들이 풀어요. 뭐야? 진짜 수능 문제 풀었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수능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영역별 부분은 뻔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100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머니들이 아실 거고요. 마지막 터닝입니다. 지금 턴해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지금 턴 못하면 또 어려워져요. 또 여름방학도 있긴 하지만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예비 고의 과정 때는요. 2학년 거 대비해야 돼요. 문학이라든가 기타 걸또 대비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시점에 대비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 할 게 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과정마다 굉장히 중요한 예비 고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은 편은 아니었고 지금도 딱 한정해서 지금 딱 30명만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은 지금 한 5명 정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비 고의가 들어올 학생이요. 그래서 저희는 딱 50명만 받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만 더 받아 딱 50명 채워서만 그 안에서만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하나씩 뭘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지 너무 많아지면 체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예비 고일 대비 과정이 그거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고이나 고3 또 학부모가 계신 또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고3이 또 이제 겨울방학 때 대비하는 게 또 다르고요. 고이가 대비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이 고3 학부모는 되게 중요한 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인강 듣고 우선 그거 멈추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안 5개년치를 풀어서 영역별로 뭘 틀리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3월달부터 어떤 강의로 어느 부분을 보충할지가 나오고 그게 바로 3월 모의고사 때 겨울방학 때 등에 반영돼서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 파악해서 6월 모의고사 때 또 반영하고요. 6월 모의고사 때 또 반영이 안 되면 9월 모의고사 때 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제점 언제 찾아줘야 되냐? 겨울방학 때 찾아줘야 돼요. 겨울방학 때 문제점을 안 찾아주면 3월달에 플랜이 안 나와요. 플랜이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강의 듣고 강의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건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영역별로 다 나옵니다. 기출문제 그냥 5개년 5번만 풀리면 뭐가 모르는지 그냥 다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플랜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